도시의 혼란스러운 심장부에서 세상에 보이지 않는 소녀가 그림자와 잔해 속에서 살아간다. 골목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은 차의 브레이크를 끊고 백만장자 소유주를 죽이려는 냉혹한 계획을 드러낸다. 더럽고 알려지지 않은 아이를 아무도 믿지 않지만 그녀는 희생자를 알리기 위해 시간과 싸운다. 이 아름다운 극복과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서울의 번화가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게 움직입니다. 화려한 넌사인과 고층 빌딩 사이에서 한 소녀가 그림자처럼 살아갑니다. 12살 김소라는 이미 세상의 냉혹함을 깨달은 눈빛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골목길에서 종이 상자 위에 몸을 웅크리고 버려진 음식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갔습니다. 소라의 하루는 다른 사람들의 하루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그녀는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고 동전 몇 개를 주워 작은 행운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 다니지 않았고 따뜻한 집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를 버티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아침, 소라는 강남역 근처에서 음식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고 그녀의 얇은 옷은 겨울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패스트푸드점 뒤편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을 때 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두 빌딩 사이의 좁은 골목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언제 할 거야? 첫 번째 남자가 물었습니다. 내일이야. 모든 준비는 끝났어. 차량에 이상이 생겨서 사고가 날 거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두 번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소라는 호기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정우성 회장은 강력한 인물이야. 만약 무언가 잘못되면 첫 번째 남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모든 건 완벽히 계획됐어.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회장님의 부인이 있어. 그녀가 우리에게 거액을 지불했어. 그녀는 남편이 없어지면 모든 재산과 회사를 물려받을 거야. 두 번째 남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우성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가장 부유한 기업인 중 한 명으로 JW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대형 광고판과 뉴스, 전자제품 매장의 TV 화면에서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를 조작했어. 그가 일정 속도를 넘으면 브레이크가 완전히 실패할 거야. 완벽한 계획이지. 두 번째 남자가 말했습니다. 소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들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멈췄습니다. 누군가 정우성 회장을 해치려 하고 있었고 그의 아내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소라는 병에 걸려 넘어졌고 소리가 났습니다. 두 남자는 즉시 그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첫 번째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소라는 재빨리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공포로 빠르게 뛰었고 다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빨리 달렸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골목길을 통과하며 두 남자를 따돌렸습니다. 안전한 거리에 도달했을 때 소라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방금 들은 내용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리의 더러운 아이였고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에게 가더라도 그들은 아마 그녀를 쫓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남자가 그녀를 찾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라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심을 한 소라는 JW그룹의 본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건물은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현대적인 유리타워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히 알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정우성 회장에게 경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건물에 도착했을 때 소라는 그 크기에 압도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인상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이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었고 수많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용기를 내어 입구로 다가갔지만 경비원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니?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정우성 회장님을 만나야 해요. 중요한 일이에요.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비원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이 꼬마야,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야. 가서 다른 곳에서 놀아. 소라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제발요. 정말 중요해요. 회장님이 위험해요. 하지만 경비원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녀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소라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매번 같은 결과였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고 모두가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소라는 지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건물 주변을 살펴보다가 지하 주차장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정우성 회장이 도착하거나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라는 주차장 입구 근처에 숨어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추위와 배고픔을 무시하며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했습니다. 정우성 회장의 생명을 구하는 것. 몇 시간이 지나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소라는 거의 잠들 뻔했을 때 고급스러운 검은색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깨어났고 그 차량을 주시했습니다. 차량이 가까이 왔을 때 소라는 차 안에 정우성 회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운전사가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이것이 자신의 유일한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주차장 입구로 뛰어나가 차량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운전사는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는 소라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운전사가 소리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위험하잖아. 소라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차 뒷좌석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우성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위험해요. 내일 당신의 차 브레이크가 고장날 거예요. 당신의 부인이 계획한 거예요. 제발 저를 믿으세요. 소라가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정우성은 충격을 받은 듯했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운전석에 신호를 보냈고 운전사는 소라를 잡으려 했습니다. 제발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두 남자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들이 당신의 차 브레이크를 조작했다고요. 당신의 부인이 그들에게 돈을 주었어요. 소라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때 정우성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소라의 눈에서 진실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말에 뭔가 공감하는 것이 있었을까요? 잠깐, 정우성이 운전석에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세요. 운전사는 놀랐지만 명령에 따랐습니다. 소라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우성 회장의 앞에 서 있었고 그의 운명은 그녀의 말을 믿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정우성은 소라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오도록 지시했습니다. 소라는 생애 처음으로 고급 엘리베이터를 타고 빌딩의 꼭대기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명과 단둘이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소라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호화로웠습니다.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고급스러운 가구와 예술 작품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자신의 더러운 옷과 맨발이 이 완벽한 공간에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느꼈습니다. 앉으렴. 정우성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내 이름이 뭐니? 김소라입니다. 소라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라야, 네가 방금 한 말은 매우 심각한 주장이야. 내 아내가 나를 해치려 한다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정확히 말해줄 수 있겠니? 정우성이 물었습니다. 소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날 아침에 들은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두 남자의 대화, 그들이 언급한 브레이크 조작, 그리고 정우성의 아내 이서연이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우성은 소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질문을 했고 소라는 자신이 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두 남자의 외모를 기억하니? 정우성이 물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어요. 약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다른 한 명은 키가 작고 근육질이었어요. 그는 목에 큰 용 문신이 있었어요. 정우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용 문신에 대한 언급에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그들을 보았니? 소라는 위치를 최대한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정우성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 메모를 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정우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라는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가 자신을 믿을까요? 아니면 그녀를 미친 아이로 생각할까요? 마침내 정우성이 말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해야겠어. 그는 전화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도현 씨, 지금 내 사무실로 와주세요.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몇 분 후 한 남자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예리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현 씨, 내 차를 철저히 점검해 주세요. 특히 브레이크 시스템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최대한 비밀리에 해주세요. 정우성이 지시했습니다. 김도현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질문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도현이 나간 후 정우성은 솔에게 다시 관심을 돌렸습니다. 소라야, 넌 어디에 살고 있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소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거리에서 살아요. 부모님은 더 이상 없어요. 정우성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살았니? 3년이요. 소라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아프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떠난 후 저는 혼자가 되었어요. 보육원에 가기 싫어서 도망쳤어요. 정우성은 깊은 동정심으로 소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이미 겪은 고통과 역경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여기 와 있었습니다. 배고프니? 정우성이 물었습니다. 소라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먹은 빵 조각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정우성은 다시 전화를 들고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몇 분 후 비서가 따뜻한 음식이 담긴 트레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소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 앞에는 불고기, 밥, 김치,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렇게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먹어, 정우성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동안 기다려야 해. 소라는 감사하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천천히 먹었지만 곧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빠르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성은 그녀를 지켜보면서 이 작은 소녀가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런 위험을 감수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김도현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정우성은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장님 차량을 철저히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도현은 소라를 힐끗 보고 망설였습니다.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정우성이 말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이 조작되었습니다. 매우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점검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가 일정 속도에 도달하면 브레이크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현이 보고했습니다. 정우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소라를 바라보았고 소라는 그의 눈에서 충격과 공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나요? 정우성이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사진과 비디오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안전한 장소로 옮겼습니다. 도현이 대답했습니다. 정우성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용히 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이 일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우성은 소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선 소라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의 열쇠이고 보호가 필요합니다. 정우성이 결정했습니다. 그는 솔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소라야, 네가 내 생명을 구했어.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소라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올바른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정우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넌 매우 용감한 소녀구나. 이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할게. 네가 안전할 때까지. 소라는 놀랐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누군가가 자신을 보호해준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잊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우선 오늘 밤 너는 안전한 곳에서 지낼 거야. 내 개인 비서인 박지현 씨가
너를 돌봐줄 거야. 그리고 내일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진실을 밝혀낼 거야. 정구성이 대답했습니다. 정구성은 다시 전화를 들어 박지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소라를 자신의 별장으로 데려가 그녀를 돌봐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또한 새 옷과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정우성은 솔에게 말했습니다. 지현 씨가 곧 여기 올 거야. 그녀는 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거야. 넌 그녀를 믿어도 돼.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괜찮을까요? 그들이 다시 시도할 수도 있어요. 정우성은 소라의 걱정에 감동받았습니다. 이 작은 소녀는 자신의 안전보다 그의 안전을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제 나는 경계하고 있어. 도현 씨와 내 보안팀이 나를 보호할 거야. 정우성이 안심시켰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우아한 차림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솔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 소라야. 나는 박지현이야. 너를 돌봐줄 사람이야. 지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소라는 조심스럽게 지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어른들을 신뢰하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현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가자 소라야. 따뜻한 목욕과 깨끗한 옷, 그리고 편안한 침대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지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지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정우성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라가 말했습니다. 정우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소라야, 내가 너에게 감사해야 해. 내일 보자. 소라와 지현이 사무실을 나가고 문이 닫히자 정우성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와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서랍을 열고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와 그의 아내 이서연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왜 서연아, 왜 이런 일을 벌인 거야? 정우성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소라는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호화로운 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정우성의 별장은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고급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고 넓은 정원과 수영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부드러운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이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정우성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현과 함께 회사 내 비밀 사무실에 머물렀고 그들은 밤새 이 음모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차량 브레이크를 조작한 흔적에서 지문을 발견했습니다. 도현이 보고했습니다. 경찰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본 결과 강태성이라는 남자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자동차 정비사로 3년 전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기록이 있습니다. 정우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라가 설명한 남자 중 하나와 일치하는군. 다른 한 명은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더 충격적인 발견이 있습니다.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태블릿을 정우성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부인께서 최근 6개월 동안 진행한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정우성은 화면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서연이 알 수 없는 계좌로 여러 차례 거액을 송금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는 3일 전에 이루어졌으며 5억 원이라는 거액이었습니다. 이 계좌의 소유자를 추적했습니다. 도현이 계속했습니다. 이름은 이지훈입니다. 그는 5년 전까지 우리 회사 법무팀에 있었던 사람이군. 정우성이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그를 해고했어. 회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가 있었지. 도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를 잊을 수가 없었어. 정우성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그는 해고된 후 나에게 복수하겠다고 맹세했지. 그리고 이제 그가 내 아내와 손을 잡았군. 정우성은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이서연과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녀는 없었지만 정우성은 항상 그녀를 사랑했고 신뢰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이런 일을 계획할 수 있었을까요? 회장님, 부인께 의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면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정우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내일 아침 일찍 서연을 만나서 평소처럼 행동할 거야. 그동안 너는 이지훈과 강태성을 찾아. 하지만 조용히 해야 해. 아무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선 안 돼. 다음 날 아침, 소라는 생애 처음으로 호화로운 아침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지현은 그녀에게 친절했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소라는 이 모든 것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정우성, 회장님은 어디 계세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지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일이 있어 오후에 너를 만나러 올 거야.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정우성이 안전한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정우성은 자신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서연은 아침 식사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고 아름다웠으며 완벽한 아내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젯밤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했어요? 이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정우성은 마음속으로 분노를 억누르며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중요한 계약 건이 있어서. 오늘은 일찍 들어오세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할 거예요. 이서연이 달콤하게 말했습니다. 정우성은 어떻게 그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는지 놀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죄책감이나 불안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 해외 투자자들과 저녁 미팅이 있어. 정우성이 대답했습니다. 이서연의 표정이 잠시 변했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쉽네요. 다음에 하죠. 정우성은 출근을 위해 준비하면서 도현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지훈과 강태성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모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우성은 메시지를 확인한 후 즉시 삭제했습니다. 그는 이제 행동할 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정우성은 도현과 만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이지훈과 강태성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이서연의 모든 움직임도 추적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우성은 약속대로 소라를 만나러 별장을 방문했습니다. 소라는 정우성을 보자마자 안도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소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소라야. 나는 괜찮아. 내 덕분이지. 그들은 정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성은 소라에게 더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녀의 삶, 그녀의 꿈, 그리고 어떻게 거리에서 살아남았는지. 소라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가난한 싱글맘이었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소라가 아주 어렸을 때 그들을 떠났고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소라는 보육원에 보내졌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이 너무 힘들어 도망쳤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거리에서 살아왔습니다. 학교는 다녔니? 정우성이 물었습니다. 소라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다녔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그럴 수 없었어요. 정우성은 소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소녀가 이미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었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도울 만큼 용기와 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라야, 넌 매우 특별한 아이야. 네가 어제 한 일은 그건 진정한 용기였어. 정우성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소라는 부끄러워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그녀에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정우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는 소라를 안전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음모의 핵심 증인이었고 만약 이서연과 그녀의 공모자들이 소라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그녀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당분간 너는 여기 있는 게 좋겠어. 지현 씨가 너를 돌봐줄 거야.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우리는 내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정우성이 말했습니다. 소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우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저는 다시 거리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나요? 정우성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돼. 넌 다시는 거리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런 종류의 친절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정우성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현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지훈과 이서연 부인이 만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강남의 한 카페에 있습니다. 도현이 보고했습니다. 정우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나? 네, 회장님. 사진과 녹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정우성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좋아, 계속 감시해. 나는 곧 회사로 돌아갈 거야. 통화가 끝난 후 정우성은 솔에게 말했습니다. 솔아야, 나는 이제 가봐야 해. 하지만 걱정하지 마. 곧 다시 올게. 솔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세요, 회장님. 정우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게. 그리고 솔아야, 나를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도 돼. 솔아는 부끄러워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저씨. 정우성이 떠난 후 솔아는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뀔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지 궁금했습니다. 한편 정우성은 회사로 돌아와 도현으로부터 이서연과 이지훈의 만남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현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서연 부인은 이지훈에게 더 많은 돈을 제안했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우성은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새로운 계획이 뭐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서연 부인이 내일 밤 회장님을 교회의 별장으로 초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도현이 대답했습니다. 정우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군. 이제 우리가 행동할 차례야. 그는 책상에서 전화를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윤 형사님, 정우성입니다. 제가 부탁드린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을까요? 통화가 끝난 후 정우성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정의를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한 작은 소녀의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정우성은 솔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삶에 새로운 목적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솔아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성은 계획대로 이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내일 저녁 일정이 취소됐어. 너와 함께 교회 별장에 가고 싶어. 오랜만에 단둘이 시간을 보내자. 이서연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요? 그거 좋네요. 제가 모든 준비를 할게요. 정우성은 통화를 마치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다음 날 정우성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윤 형사와 만나 모든 증거를 전달했고 오늘 밤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교회 별장 주변에 잠복하고 정우성의 신호를 기다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회장님. 도현이 보고했습니다. 이지훈과 강태성도 오늘 밤 별장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이서연 부인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정우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길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는 출발하기 전 소라를 만나러 갔습니다. 소라는 정원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현이 그녀에게 몇 권의 책을 가져다 주었고 소라는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정우성은 그녀가 얼마나 영리한지 놀랐습니다. 안녕 소라야. 정우성이 인사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들고 밝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뭘 읽고 있니? 정우성이 물었습니다. 소라는 책을 들어 보여주었습니다. 수학책이에요. 지현 언니가 가져다 줬어요. 제가 학교에 가지 못한 동안 못 배운 것들을 따라잡고 있어요. 정우성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그토록 어려운 환경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소라야, 나는 오늘 밤 중요한 일이 있어. 아마 늦게 돌아올 거야. 정우성이 말했습니다. 소라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정우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하지만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될 거야. 그리고 내일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야. 새로운 시작이요? 소라가 궁금해했습니다. 정우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너와 나 함께. 하지만 그건 내일 이야기하자. 오늘 밤은 지현 언니와 함께 있어. 알았지?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아저씨.
정우성은 소라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럴게, 소라야. 저녁이 되자 정우성은 교회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서연은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었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놓았습니다. 촛불, 와인, 그리고 고급스러운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마침내 우리 둘만의 시간이네요. 이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우성은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야. 그들은 식사를 시작했고 이서연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최근의 사회 활동, 자선 행사, 그리고 그녀가 계획 중인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정우성은 이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넌 나를 사랑하니? 이서연은 놀란 듯 보였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을 사랑해요. 정우성은 깊게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왜 나를 해치려고 했지? 이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차 브레이크를 조작한 것, 이지훈과 강태성에게 돈을 지불한 것, 그리고 오늘 밤 계획한 것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정우성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이 아니야, 서연아. 모든 증거가 있어. 네가 이지훈에게 보낸 돈, 너희 둘의 만남, 그리고 네가 그에게 내게 무슨 일을 하라고 지시한 녹음까지. 정우성이 말했습니다. 이서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더 이상 사랑이나 따뜻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계산과 분노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이서연이 마침내 물었습니다. 한 어린 소녀 덕분이야. 그녀는 이지훈과 강태성이 계획을 논의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 그리고 그녀는 내게 경고했지. 정우성이 대답했습니다. 이서연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거리의 더러운 아이 말을 믿었다고요. 정말 어리석군요. 그 아이는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용감하고 정직해. 그리고 그녀 덕분에 나는 살아있어. 정우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서연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항상 나를 무시했어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야망이 있는지 몰랐죠. 나는 그저 예쁜 장식품이 아니에요. 나는 JW 그룹을 이끌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결코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네가 원한 것은 기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차지하는 거였어, 서연아. 정우성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야.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이서연은 긴장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모양이군. 정우성이 말했습니다. 네, 공모자들 말이야. 이서연은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은 그들도 알고 있었군요. 정우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이지훈과 강태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우성을 보고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회장님, 이지훈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들어와요. 이지훈 씨, 강태성 씨. 우리는 대화할 것이 많군요. 정우성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두 남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서연을 보고 질문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이서연은 이미 패배를 인정한 듯 침묵했습니다. 앉으세요. 정우성이 지시했습니다. 세 사람이 소파에 앉자 정우성은 테이블 위에 서류 폴더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계획한 모든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은행 기록, 통화 기록, 사진, 그리고 녹음까지.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지훈은 창백해졌고 강태성은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당신들은 내 차 브레이크를 조작했어요. 그것은 살인 미수입니다. 정우성이 말했습니다. 그건 모두 그녀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지훈이 갑자기 이서연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돈을 줬어요. 그녀가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이서연은 분노에 찬 눈으로 이지훈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먼저 접근했잖아요. 당신이 복수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잖아요. 세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방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우성은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정우성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윤 형사님, 이제 들어오세요. 순간 별장 문이 열리고 여러 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이서연, 이지훈, 그리고 강태성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이서연 씨, 이지훈 씨, 강태성 씨, 당신들은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윤 형사가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세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연은 마지막으로 정우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 후회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정우성. 이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성은 그녀를 평온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서연아, 내가 후회하는 것은 네가 어떤 사람인지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거야. 세 사람이 경찰에 의해 끌려나가고 별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우성은 소파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침내 악몽 같은 일이 끝났습니다. 윤 형사가 정우성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 큰 파장이 있을 겁니다. 정우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이 공개되면 JW그룹의 주가가 떨어질 것이고 주주들과 이사회가 동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공개하세요. 하지만 솔에 대한 정보는 보호해 주세요. 그녀의 신원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정우성이 말했습니다. 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돋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우성은 별장을 떠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의 결혼은 끝났고 회사는 일시적인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라를 생각했습니다. 그 작은 소녀가 보여준 용기와 정직함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그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영혼도 구했습니다. 정우성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솔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이서연과 그녀의 공모자들의 체포 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언론은 JW그룹 회장의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정우성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주주들, 이사회 멤버들,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모두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정우성은 도현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준비해. 나는 모든 것을 설명할 거야.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하지만 그 전에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정우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 그는 소라가 있는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소라는 이미 뉴스를 보았고 정우성이 도착하자마자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뉴스에서 봤어요. 소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성은 소라를 안심시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라야, 나는 괜찮아. 모든 것이 끝났어. 소라는 안도했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우성은 소라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소라야, 네가 원한다면 나는 너를 내 딸로 입양하고 싶어. 소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잃었고 그저 놀란 표정으로 정우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네가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해해. 이건 큰 결정이니까. 정우성이 덧붙였습니다.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정우성에게 달려들어 그를 꽉 안았습니다. 정말요? 정말로 저를 입양하고 싶으세요? 정우성은 소라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정말이야, 소라야. 넌 이미 내 생명을 구했어. 이제 내가 내 인생을 바꿔줄 차례야. 소라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저씨. 저도 당신의 딸이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정우성은 오랜 시간 동안 느끼지 못했던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가족, 새로운 목적,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우성은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아내의 배신, 살인 미수 혐의 그리고 체포. 하지만 그는 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익명의 제보자가 그의 생명을 구했다고만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우성은 이사회와 만났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미래와 이 스캔들이 JW그룹에 미칠 영향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싶습니다. 정우성이 말했습니다. JW그룹은 이제 더 투명하고 더 윤리적이며 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사회 멤버들은 놀랐지만 정우성의 진정성과 결의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계획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서연과 그녀의 공모자들의 재판은 몇 달 동안 한국 사회의 주요 화제였습니다. 언론은 세기의 배신이라 불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충격적인 사건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성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소라의 공식적인 기록이 불완전했고 그녀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서류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정우성은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했고 그들은 지치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동안 소라는 정우성의 임시 보호해에 있었습니다. 서류 작업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회장님, 도현이 보고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소라 양은 공식적으로 당신의 딸이 될 것입니다. 정우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도현 씨.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그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도현이 물었습니다. 놀랍게 잘 적응하고 있어. 학습 능력이 정말 뛰어나. 정우성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소라는 정우성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이 큰 저택에서 길을 잃곤 했지만 곧 적응했습니다. 정우성은 그녀에게 전용 방을 주었고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그녀에게 안정감과 사랑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소라는 매일 가정교사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의 학교 교육을 놓쳤지만 그녀의 총명함과 열정으로 빠르게 따라잡았습니다. 정우성은 종종 그녀의 수업을 지켜보며 그녀의 진전에 놀라곤 했습니다. 소라야, 내 수학시험 결과가 정말 훌륭하구나. 정우성이 소라의 시험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100점 이내 오소라는 부끄러워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요, 아빠. 아빠라는 단어는 여전히 정우성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라가 처음으로 그를 아빠라고 부른 것은 한 달 전이었고 그 순간 정우성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우성과 소라는 진정한 부녀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냈고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우성은 소라에게 비즈니스의 기본을 가르쳤고 소라는 그에게 단순한 것들의 아름다움을 상기시켰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어느 날 소라가 물었습니다. 정우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공하고 싶었어.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내 정체성이 되었지.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가 생겼어. 무슨 이유요? 소라가 궁금해했습니다. 너야 소라야. 이제 나는 너를 위해 일해. 네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 정우성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소라는 그를 꼭 안았습니다. 저는 이미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정우성은 오랜 시간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소라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성공적이었지만 공허했습니다. 그의 결혼은 진실된 사랑이 아니라 편의와 외관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일에 몰두하여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그의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입양이 공식화되고 몇 주 후 정우성은 소라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가까운 친구들과 동료들을 초대하여 소라를 그의 딸로 소개하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정우성이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딸 정소라를 소개합니다. 소라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정우성 옆에 섰습니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정우성의 손을 꼭 잡고 용기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라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손님들은 따뜻하게 박수를 쳤고 소라에게 환영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우성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부드럽고 더 인간적이며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우성 회장님, 딸이 정말 사랑스럽네요. 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말했습니다. 네, 그녀는 제 인생의 빛입니다. 정우성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정우성과 소라는 정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그들은 소라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라야, 네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봤니? 정우성이 물었습니다. 소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특히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요. 정우성은 감동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꿈이구나, 소라야. 네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정말요? 소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지.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소라야. 그리고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정우성이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정우성은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그는 솔에게 회사를 물려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녀가 자신의 꿈을 쫓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라는 정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그녀의 지적 능력과 따뜻한 성격으로 곧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정우성은 그녀가 평범한 어린이로서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특별하게 만드는 독특한 과거를 존중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자원봉사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느 날 소라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할 거예요. 정우성은 소라의 열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프로젝트구나. 저는 제가 한때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제가 용감하다고 말했어요. 정우성은 소라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누구인지, 네가 어디서 왔는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정말 용감한 일이야, 소라야. 네 과거는 네가 누구인지를 정의하지 않아. 하지만 그것은 네가 얼마나 강하고 특별한지를 보여줘. 소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이 제안했는데 제가 노숙자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정우성의 눈이 빛났습니다. 물론이지. 사실 우리는 더 크게 생각할 수 있어. JW그룹은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할 수도 있어. 소라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정말요? 그럼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소라의 희망재단이 탄생했습니다. 정우성은 상당한 자금을 투자했고 소라는 재단의 마스코트이자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재단은 거리의 아이들에게 쉼터, 교육,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고 곧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소라 양, 당신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나요? 소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더 나은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좋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작은 친절함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제 경우에는 그랬어요. 그녀의 인터뷰는 전국적으로 방송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기부금이 쏟아졌고 자원봉사자들이 재단에 합류했습니다. 소라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정우성은 소라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일에 새로운 목적을 찾았습니다. JW그룹은 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변모했고 정우성은 더 많은 시간을 자선 활동과 소라와 함께 보내는데 할애했습니다. 아빠, 행복하세요? 어느 날 저녁 소라가 물었습니다. 정우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소라야,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저도요, 소라가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이 모든 것이 꿈 같아요. 제가 거리에서 살던 그 날들이 마치 다른 인생인 것 같아요. 정우성은 소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다른 인생이었어, 소라야. 하지만 그 경험이 너를 오늘의 너로 만들었어. 그리고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소라는 정우성을 꼭 안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정우성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고 소라는 사랑과 안정을 찾았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이서연의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공모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스가 보도되었을 때
정우성과 소라는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정우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라야, 이제 정말 끝났어. 우리는 이제 과거를 뒤로 하고 미래만 바라볼 수 있어. 그날 밤 정우성은 일기장에 글을 썼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끈다. 2년 전 나는 성공적인 사업가였지만 내 삶은 공허했다. 그리고 한 작은 소녀가 내 인생에 들어왔고 모든 것을 바꾸었다. 소라는 내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구했다. 그녀는 내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감사함으로 깨어난다. 내 딸, 소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에 감사한다. 정우성은 일기장을 닫고 소라의 방으로 가서 그녀가 잠들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소라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정우성은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를 했습니다. 고마워 소라야, 네가 내 삶에 들어와서.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우성은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부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은행 계좌의 숫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소라가 정우성의 딸로 살게 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15살이 된 소라는 아름답고 지적인 젊은 여성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최고의 성적을 유지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열정은 소라의 희망재단에서의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소라는 재단을 방문하여 거리의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너희들도 꿈을 가질 수 있어. 소라는 종종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한때 너희들처럼 거리에서 살았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 봐.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이들은 소라의 이야기에 매료되었고 그녀를 영웅처럼 여겼습니다. 소라는 그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정우성은 소라의 성장을 지켜보며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JW그룹의 회장으로서 여전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지만 항상 소라를 위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함께 했고 주말에는 여행을 다녔으며 소라의 모든 중요한 행사에 정우성은 참석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재단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소라가 어느 날 저녁 정우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아이들 중 5명이 대학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요. 축하 파티를 열 거예요. 정우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참석할게, 소라야. 그것은 정말 특별한 성취구나. 곧 소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정말 자랑스러워요. 특히 민호는요. 그는 1년 전에 거리에서 살았는데 이제 서울대학교 의대에 갈 거예요. 정우성은 소라의 열정과 타인을 돕는 헌신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특권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고 항상 자신의 뿌리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라의 과거와 그녀의 입양 이야기는 언론에 끊임없는 관심을 받았고 때로는 그녀에게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일부 악의적인 기사들은 소라가 정우성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신경 쓰지 마, 소라야. 정우성이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할 거리를 찾아.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잖아. 소라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러한 기사들을 무시할 수 있었지만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그런 기사들을 언급할 때였습니다. 정소라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 길거리 아이가 하루아침에 재벌딸이 되었잖아. 소라는 우연히 한 여학생이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날 소라는 슬픔에 잠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우성은 즉시 그녀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이니, 소라야?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라는 처음에는 말하기를 망설였지만 결국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우성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라야, 사람들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그들은 우리의 특별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너와 내가 얼마나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인지야. 정우성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아빠. 그냥 가끔은 제가 여기 속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우성은 소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소라야, 네가 속한 곳은 바로 여기 내 옆이야. 그리고 그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정우성은 소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금목걸이였고 펜던트에는 영원한 가족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약속이야, 소라야. 우리는 항상 서로를 위해 있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정우성이 말했습니다. 소라는 눈물을 흘리며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결코 벗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소라는 새로운 결의로 학교에 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에 한 여성이 나타나 소라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박지원이라고 소개했고 소라의 생물학적 이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라야, 너의 어머니는 내 여동생이었어. 지원이 말했습니다. 네센토크우드, 나는 오랫동안 너를 찾아왔어. 그리고 마침내 뉴스에서 너의 이야기를 보고 너를 찾을 수 있었어. 소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들이 세상에 단둘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저를 찾으시는 거죠?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원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해외에서 일하고 있었어. 너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그것을 몰랐어. 그리고 내가 알았을 때는 너는 이미 사라진 후였지. 나는 너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소라야. 하지만 네가 거리에서 살고 있었다니. 내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소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학교 상담실에서 지원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원은 그녀에게 사진과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소라의 어머니가 젊었을 때의 사진, 소라가 아기였을 때의 사진,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들. 내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지원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너를 너무 사랑했어. 소라야. 소라는 눈물을 참으며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이제 그녀의 과거의 일부가 다시 그녀에게 돌아왔습니다. 정우성 씨가 너를 잘 돌봐주고 있니? 지원이 물었습니다. 소라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는 저를 정말 사랑해요. 지원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 참 다행이구나. 하지만 소라야, 나도 너의 가족이야. 나는 네가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해. 소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너의 법적 보호자가 될 권리가 있어. 우리는 혈연 관계야. 나는 변호사와 상담했고 그들은 내가 좋은 기회가 있다고 말했어. 지원이 설명했습니다. 소라는 갑자기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정우성과 함께하는 삶을 사랑했고 그를 떠날 생각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빠와 함께 살고 싶어요. 소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제 아빠예요. 지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라야, 나는 네가 혼란스럽다는 것을 이해해. 하지만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혈연으로 이어진.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한 최선을 원해. 소라는 학교를 떠나 즉시 정우성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불안을 느낀 정우성은 모든 회의를 취소하고 곧바로 그녀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빠, 소라는 정우성을 보자마자 그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정우성은 소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소라야, 무슨 일이니? 괜찮아? 소라는 흐느끼며 지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우성은 충격을 받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소라야. 우리는 이것을 함께 해결할 거야. 정우성이 약속했습니다. 정우성은 즉시 자신의 변호사팀에 연락했고 그들은 지원의 주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박지원 씨는 정말 소라 양의 이모입니다. DNA 검사 결과가 이를 확인했습니다. 변호사가 보고했습니다. 정우성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가 소라의 양육권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변호사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회장님. 혈연 관계는 강력한 법적 주장입니다. 하지만 소라 양이 이미 회장님과 안정적인 가정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소라 양의 의견도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정우성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소라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성은 소라와 함께 앉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소라야, 지원 씨는 정말 너의 이모야. 그리고 그녀는 너의 양육권을 주장할 법적 권리가 있어.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요. 저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정우성은 소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소라야. 너는 내 딸이고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존재야.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현명하게 처리해야 해. 어떻게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우선 우리는 지원 씨를 만나서 대화를 나눠야 해. 그녀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모두에게 최선의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봐야 해. 정우성이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정우성은 지원과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들은 정우성의 집에서 만났고 소라도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박지원 씨, 저는 소라의 아버지입니다. 정우성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법적으로는 3년 전부터,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녀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원은 정우성을 평가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정우성 씨, 저는 소라의 혈연 가족입니다. 저는 그녀의 어머니의 자매이고 소라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녀를 알고 있습니다. 대화는 긴장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세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해외에서 NGO로 일하며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 있었고 소라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소라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소라는 이미 보육원을 떠난 후였습니다. 저는 소라를 찾기 위해 3년 동안 노력했어요. 지원이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뉴스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보았을 때 저는 너무 기뻤어요. 소라는 조용히 지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모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녀가 정말로 자신을 걱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원 씨, 정우성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소라를 걱정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의 가족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소라는 여기서 행복합니다. 그녀는 안정적인 가정, 좋은 교육,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이 정말 소라를 위한 최선일까요? 지원은 소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라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소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지원이 자신의 혈연 가족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녀와 연결되는 것은 그녀의 뿌리와 다시 연결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성은 그녀의 삶을 구했고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으며 그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저는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요. 소라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이모도 제 가족이에요. 저는 이모를 알고 싶고 제 어머니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우리 모두 가족이 될 수는 없을까요? 소라의 제안은 정우성과 지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소라의 지혜에 감동받았습니다. 이 15살 소녀는 그들보다 더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소라는 더 많은 사랑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소라의 행복?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물론이죠. 그렇게 세 사람은 새로운 가족, 구조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정우성은 소라의 아버지로 남을 것이고 소라는 계속해서 그의 집에서 살 것입니다. 하지만 지원은 소라의 삶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그녀의 이모로서 특별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올 계획이에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소라와 가까이 있고 싶어요. 그리고 정우성 씨, 저는 당신이 소라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제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주셨어요. 정우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라는 제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녀는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소라는 두 어른이 대화하는 것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완전한 가족을 갖게 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모를 통한 그녀의 뿌리와의 연결. 그것은 그녀가 꿈꿀 수 있는 최고의 결과였습니다. 몇 주 후 지원은 서울에 새 집을 구했고 정우성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녀는 소라의 희망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국제 NGO 경험은 재단의 활동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라야, 이것은 네 어머니의 앨범이야. 어느 날 지원이 솔에게 오래된 사진첩을 건네주었습니다. 여기에는 네가 아기였을 때부터의 사진들이 있어. 그리고 네 어머니의 편지들도. 소라는 경외심을 가지고 앨범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본 적이 없었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앨범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다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모, 정말 감사해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게 정말 소중해요. 정우성은 소라가 자신의 뿌리를 탐색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그는 소라와 지원이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격려했고 때로는 세 사람이 함께 외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이렇게 이해심이 많으세요? 어느 날 소라가 정우성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질투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정우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라야, 내가 네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그것은 내가 네 행복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야. 지원 씨는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녀는 내 과거와 너의 어머니와의 연결고리야. 그것을 막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없는 무언가를 빼앗는 것이 될 거야. 소라는 감동받아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시간이 흐르면서 소라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에서 최우수 학생이 되었고 의학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재단에서 열심히 일했고 이제 지원의 도움으로 그들은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성은 JW그룹을 계속해서 이끌었지만 그의 경영 스타일은 크게 변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직원들의 복지를 우선시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더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변모했고 이는 오히려 비즈니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우성 회장님, 당신의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한 비즈니스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말했습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나요? 정우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딸이요. 소라는 제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돈과 권력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소라가 18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녀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축하해, 소라야. 정우성이 합격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정말 자랑스러워, 소라야. 지원도 덧붙였습니다. 내 어머니도 정말 자랑스러워 했을 거야. 소라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이모와 아버지, 그들은 이제 그녀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지원과 사랑 덕분에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두 분 덕분이에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두 분의 사랑과 지원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정우성과 지원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쟁자로 시작했지만 이제 그들은 소라의 행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팀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소라는 정우성과 지원과 함께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어서 소외된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소라가 자신의 꿈을 나누었습니다. 재단을 통해 무료 진료소를 열고 모든 아이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그것은 아름다운 꿈이야, 소라야, 정우성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이룰 수 있어. 우리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지원이 덧붙였습니다. 소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정우성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소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그가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지원이 덧붙였습니다. 소라는 행복한 눈물을 참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그들은 잔을 부딪히며 함께 만든 이 특별한 가족의 유대를 축하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사랑과 존중으로 가득 찬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몇 년 후 소라는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소아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소라의 희망재단을 통해 무료 소아 클리닉을 설립했고 거리의 아이들과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정우성은 JW그룹의 일부 책임을 다른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더 많은 시간을 재단과 자선활동에 할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와 영향력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지원은 재단의 국제관계 책임자가 되어 전 세계의 유사한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소라의 희망재단은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라가 25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거리에서 희망까지 한 소녀의 여정.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저는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꿈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소라가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꼭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가족은 사랑, 존중, 그리고 서로를 위한 헌신으로 만들어집니다. 정우성과 지원은 소라의 성공과 성장을 지켜보며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소라야, 네가 이룬 모든 것이 자랑스러워. 정우성이 어느 날 저녁 솔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정말 자랑스러워, 소라야, 지원이 덧붙였습니다. 내 어머니도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을 거야. 소라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이모, 그들은 그녀의 삶을 변화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의 삶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두 분 덕분에 여기 있어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고 이모는 제게 제 뿌리를 돌려주셨어요. 두 분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정우성과 지원은 소라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혈연과 선택의 결합, 사랑으로 묶인 완전한 원법. 그날 밤, 소라는 자신의 일기장에 글을 썼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끈다. 12살 때 나는 거리에서 살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나는 한 대화를 듣게 되었고 그것이 내 인생을 영원히 바꾸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옳은 일을 했고 그 결과로 내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아빠는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원을 주었다. 그는 나를 믿었고 내가 스스로를 믿도록 도와주었다. 이모는 내게 내 뿌리와 내 어머니의 이야기를 돌려주었다. 그녀는 내 과거와 현재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었다. 나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 나는 의사로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특히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나는 한때 나와 같은 상황에 있던 아이들에게 그들도 꿈을 가질 수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인생은 때로는 어렵고 불공평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아름답고 놀라운 선물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나는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힘을 가지고 있다. 작은 행동 하나, 친절한 말 한마디,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 그것이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소라는 일기장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평화와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두운 거리에서 희망의 빛으로, 소외된 아이에서 사랑받는 딸로, 그리고 이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로 소라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